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벡터와 스칼라 제2장 3단원과 4단원을 공부하겠습니다. 3단원의 제목은 단위 벡터, 그리고 벡터의 성분이고 4단원은 벡터의 곱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벡터의 연산 중에서 삼각형법 또는 평행사변형법을 이용을 해서 벡터의 덧셈을 했었죠. 이번에는 단위 벡터를 정의하고 성분 표현법을 배우게 나면 이제 그 벡터의 합 또는 여기 있는 벡터의 곱의 방법을 성분을 이용을 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 단위 벡터와 성분이라는 단원에서 단위 벡터를 정의하겠습니다. 벡터는 벡터인데 단위가 앞에 붙었습니다. 단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한 단어일 수 있는데 정확하게 그 용어를 갖다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단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크기가 1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m 하면은 그것을 우리는 단위 길이라고 하고요. 1초라고 하면 단위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위 벡터라고 한다면 크기가 1인 벡터를 갖다가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단위 벡터를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한번 해봤어요. 요 길이를 그 1이라고 하자. 그리고 방향은 요 화살표 방향이라고 하고 그 유닛 벡터를 갖다가 U의 화살표 또는 U의 진한 모습 이렇게 표현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걸 단위 벡터라고 하면 임의의 벡터는 단위 벡터의 스칼라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즉 단위 벡터의 몇 배냐 그것을 임의의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A라고 하는 벡터가 있죠. A라고 하는 벡터는 유닛 벡터보다 엄청 커요. 그래서 그때의 길이를 스몰 a라고 한다면 자, 이 전체 A라고 하는 큰 벡터라고 하는 것은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바로 유닛 벡터의 A배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벡터 A는 유닛 bek터의 어떤 크기의 배수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모든 벡터는 단위 벡터의 어떤 배수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단위 벡터를 표현하는 표기법은 이미 A 유닛 벡터는 U라고 표현도 가능하지만 직교좌표계 같은 경우는 X 방향의 단위 벡터 또는 Y 방향의 단위 벡터 또는 Z 방향의 단위 벡터를 각각 이름을 따로 지어서 표기합니다. 즉, 첫 번째 X 방향의 단위 벡터는 I, 그 다음 Y 방향의 단위 벡터는 J, 그 다음 Z 방향의 단위 벡터는 K라고 표를 하죠. 즉, I라고 쓴 것은 X방향의 크기가 1인 벡터를 말하고 J라고 하는 것은 Y방향의 크기가 1인 벡터를 말하고 자, K라고 하는 것은 Z방향의 크기가 1인 벡터를 말한다. 여기서는 전부 다 어떤 직교잡히기에서 길이 차원이라고 볼 수 있죠. 표기법으로 i라고 해서 이렇게 진하게 표시됐는데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쓰실 때는 i에다가 이렇게 캡 모자를 씌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J에다가 이렇게 캡 모자를 씌웁니다. 다시 그 다음에 K를 먼저 쓰고 여기다 모자를 씁니다. 근데 IJ에서는 점 대신에 모자만 씌워서 그 점 머리가 안 보인다 라고 하는 거죠. K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몸이 엄청 뚱뚱한데 모자를 썼습니다. 몸은 다 보이게 된다. 자, 그래서 IJK를 갖다가 X방향의 단위 벡터 크기가 1이고 Y방향의 단위 벡터 크기가 1인 Z방향의 어떤 길이, 변이를 나타내는 또는 위치를 나타내는 차원에서 K라고 하는 단위 벡터 크기가 1인 단위 벡터가 있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기 IJK에서 X, Y, Z의 방향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오른쪽을 X방향이고 위쪽을 Y방향으로 했을 때 Z방향은 어느 방향일까? 플러스 X방향 플러스 Y방향이면 Z방향을 이쪽을 플러스 Z방향으로 했다라고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오른손 법칙으로 우리가 암기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손을 전부 다 들어보시고 이 오른손을 갖다가 이렇게 엄지짱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엄지짱 할 때 오른손을 어떻게 했냐면 감아져서 엄지짱 합니다. 이때 X방향으로 먼저 손을 갖다가 내미세요.
X방향, 여러분들 보기엔 이렇게네. X방향으로 손을 내밀고, 그 다음에 Y방향으로 감아집니다. 감아진 다음에, 자, 감아졌을 때의 엄지짱, 그것이 Z방향이 됩니다. 자, 한번 연습을 또 한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한 가지만 해볼 테니까. 자, 여기를 갖다가 X방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마이너스 Y방향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Z 플러스 Z방향은 어딜까요? 네, 그러면 Y방향은 이쪽 방향이 되겠죠. 플러스 Y. 그러면 엄지짱 감아보셔 봅시다. X에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X 위쪽을 향하고 Y 안쪽을 향했을 때, 그 다음에 엄지짱 오른쪽이 바로 Z방향이 맞습니까? 아, 틀렸죠? 자, X 다시 한번 봅시다. X 안쪽, Y 안쪽. 그죠? X 위쪽, 그 다음에 Y 안쪽으로 들어가면 왼쪽. 자, 그래서 자, Z 방향은 어디죠? 플러스 Z 방향은 왼쪽이 정답이 됩니다. 오른손 법칙으로 직교좌표계의 X, Y, Z축 찾아내는 방법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앞으로 물리량, 북반구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자연현상이 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자, 한 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위 벡터를 공부했고요. 다시 한번 단위 벡터란 크기가 1인 벡터를 의미한다. 자,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번에는 벡터의 성분 표현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벡터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화살표로 표시했을 때 두 개의 벡터를 합하면 하나의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알았어요. 즉, 하나의 벡터는 두 개 이상의 임의의 벡터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A라고 하는 벡터가 바로 AX, AY, AZ라고 하는 그 세 개의 벡터의 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A 벡터는 X, Y, Z 방향의 각각의 성분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AX라고 하는 벡터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벡터, A라고 하는 벡터는 X 벡터, Y 벡터, Z 벡터 이렇게 가게 되면 A 벡터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자, X벡터를 한번 가봅시다. 먼저 합성이니까 X벡터를 먼저 간 다음에 그 다음 Y벡터를 갑시다. Y벡터를 두 번째 간 다음에 그 다음 Z벡터를 마지막으로 갑시다. Z벡터를 이렇게 가게 되면 최종적으로 A벡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벡터의 합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각각의 AX, AY, AZ를 자, A벡터의 X방향 성분, Y벡터의 Y방향 성분, ZA벡터의 Y방향 성분, 그리고 A벡터의 Z방향 성분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각각의 성분은 앞에서 했던 단위 벡터를 사용해서 I, 캡, J, 캡, K, 캡에다가 각각 A 벡터의 크기, Y 벡터의 크기, Z 벡터의 K를 갖다가 곱하면 그것이 벡터의 성분 표현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때요? 빠르게 얘기했지만 정의이기 때문에 금방 잘 암기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럼 벡터의 성분 표시법, 컴포넌트 표시법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데 이번에는 3차원이 아니고 2차원 벡터이죠. 자, 2차원 벡터 A라고 하는 벡터가 여기 놓여 있습니다. 이 A라고 하는 벡터는 X방향과 Y방향의 중간에 어떤 각도, X방향으로 세타만큼의 각도가 돌아간 곳에 위치 벡터라고 합니다. 그럼 이 위치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이 두 번째 방법을 가르쳐 드렸죠. A라고 하는 첫 번째 벡터는 자, 표시하면서 보도록 하죠. A라고 하는 첫 번째 이 위치 벡터는 I 캡, 자, I방향의 단위 벡터 J 캡, J방향의 단위 벡터에다가 X, AX의 크기, AY의 크기, Y 벡터의 성분의 크기, 그래서 두 개를 곱한 것을 각각을 더해줬을 때 이거는 바로 삼각형법에 의해서 합의됩니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벡터 성분 표시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벡터의 성분 표시법을 아주 예전부터 우리가 공부하고 있었어요. 자, 수학 시간에 좌표 표현 방법 여기에는 이 좌표가 있습니다.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자, X축의 길이를 2라고 하고 Y축의 길이를 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점의 표시법은 X, Y 이렇게 했죠? 자, 이 X, Y라고 하는 게 사실은 벡터 표시법이었습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위치 벡터는
가로를 한 다음에 A의 벡터의 x 첨자 또는 A의 y의 첨자를 쓰는데 여기에서 위에 있는 이 화살표는 안 그려도 되죠. 왜냐하면 얘가 x방향의 크기, y방향의 크기인 걸 다 여러분들이 x, y 하면 알기 때문이죠. 즉, 이 가로로 표시해서 크기만 표시하는 방법은 바로 벡터 표시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어떤 게 편합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아직까지는 자, 이 방법이 편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사용해도 좋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x라고 하는 a의 성분과 y라고 하는 a의 성분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라고 하면 이 x의 크기라고 하는 건 a를 갖다가 어떻게 위에서 우리가 햇빛을 비춰줬을 때 a의 x방향의 그림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a의 그림자의 크기는 얼마만큼이냐? a의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삼각함수를 이용을 해서 a 코사인 세타 x의 성분의 크기를 a의 코사인 세타. 다음 ay는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a의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죠. 자, 이 코사인 사인을 삼각함수로 표현한 방법은 굉장히 일반적인 운동의 기술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벡터의 성분 표현법은 크게 몇 가지가 있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아주 옛날에 사용하던 바로 가로를 이용하는 방법과 자, 오늘 배운 자, 단위 벡터를 이용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단위 벡터에서 각각의 x축, y축, 각각의 축의 어떤 성분의 크기는 원래 벡터의 크기의 코사인, 사인이라고 하는 삼각함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세타의 정의인데요. 보통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은 어디렇게 쓰냐? 바로 여기 X축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쓰고요. X축에서부터 얼마나 돌아가느냐를 쓰는데 X축에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각도를 플러스 각도로 우리는 정의를 많이 합니다. 자, 이것을 세타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어떤 질문이 나왔네요. 퀘스천 벡터 A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시다. 벡터 A가 있는데 이 A의 크기와 성분을 AX, AY만의 표현으로 구하면 자, 크기와 방향을 구하라고 했어요. 지금 이 A의 크기는 어떻게 합니까? 네, 생각이 났습니까? 그러면 방향은 어떻게 합니까? 네, 생각이 났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자, 저는 어떻게 그것을 표현할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있는 것을 좀 지우고 나서요. 그림을 한번 다시 참고하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벡터 A의 크기를 먼저 구해봅시다. 벡터 A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 화살표의 길이를 말하죠. 그 길이는 여기를 갖다 AX, 여기를 AY라고 하면 아주 쉽게 표현할 수 있죠.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 크기는 a의 x의 제곱 더하기 a의 y의 제곱의 전체의 2분의 1 루트 값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방향은 어떻게 표시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세타 방향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 세타 방향은 아까 x축에 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각도라고 했죠. 근데 이때 보면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으로 보통 방향을 표시하는데요. 탄젠트 세타 값은 어떻게 됩니까? AX분의 AY가 되죠. 따라서 세타 값은 어떻게 되냐면 아크탄젠트의 AX, AY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기와 방향을 표시해 봤는데요. 앞으로 그 크기는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다. 방향은 탄젠트 세타를 이용해서 방향을 표시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저 벡터의 방향이 어디 방향입니까? X, Y 방향 아니면 뭐 동북 방향 아니면 북 방향 이렇게 표시했는데 앞으로는 세타 방향을 갖다가 탄젠트 세타가 얼마가 되는 방향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우리가 과학에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정의한 단위 벡터와 그리고 벡터의 성분 표현법은 앞으로 이런 데만 있어요. 지금 왼쪽에 보면 빗면을 떨어지는 어떤 물체가 있다. 이 물체는 어느 방향으로 떨어지니까 빗면 방향으로 떨어지죠. 이 빗면 방향으로 떨어지는데 이때 떨어지는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때의 중력 방향의 중력 가속도에 어떤 성분? 네, 사인 세타 성분이 바로 빗면 방향의 가속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문제풀이를 많이 하게 되고 운동 분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어떤 벡터가 있을 때 벡터를 갖다가 그 벡터의 운동 방향의 곳으로 성분으로 분해해서 사용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분 표현법 잘 알아두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런 예제가 있습니다. 두 벡터가 있는데 하나의 A 벡터와 B 벡터가 있습니다. 자, A 벡터를 갖다가 성분 표현법으로 잘 표현을 해준 거고 B라는 벡터도 성분 표현법으로 잘 해준 겁니다. 그런데 두 벡터 A와 B라고 하는 건 뭡니까? 네, 이렇게 직교 좌표계의 성분 단위 벡터를 표현했다는 것은 직교 좌표계 A라고 하는 하나의 위치 벡터고요. B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위치 벡터가 되겠죠. 그때 A 빼기 B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네, B에서 A로 간 어떤 위치 변화에 대한 변이 벡터가 되겠죠. 자, 그래서 A 빼기 B를 구하게 되면 변이를 구하는 거고 어디에서 어디로요? B에서 A로 간 거죠. 나중에서 처음 빼야 되니까. 그렇게 했을 때 각각의 성분에서의 변이를 또 다른 벡터의 합을 이 성분의 표현으로 구하면 각각의 성분을 더하거나 빼주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독립적으로 성분끼리 더하거나 빼주면 그 벡터의 합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고 정확한 벡터의 합 연산 방법을 성분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또 벡터의 성분 표현의 연산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의 성분법으로 벡터의 합을 계산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각형법으로 벡터의 합을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벡터의 덧셈은 먼저 A라는 벡터가 있었다. 두 번째 B라고 하는 bek터가 있었다.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화살표 벡터를 갖다가 더하게 되면 바로 A 더하기 B 벡터 빨간 것, 지금 요 벡터가 되는 것이 삼각형법이죠. 자, 그러면 이 삼각형법으로 했던 것을 성분표현법으로 해봅시다. A라고 하는 벡터가 있고 B라고 하는 벡터가 있습니다. 우선 A라고 하는 벡터는 어떻게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AX 방향의 크기, 그 다음에 I 캡, 그 다음에 Y 방향의 크기, 그죠? 그 다음에 J 캡 이렇게 하면 이게 성분 표현법으로 한 A 벡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B 벡터를 표현하면 B의 X의 크기 I 캡, 그 다음에 B의 Y의 크기, 그 다음 J 캡 하면 이게 B 벡터의 성분 표현법으로 표현한 B 벡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벡터의 합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즉 x방향은 그 방향이 같으므로 그냥 더해주면 돼서 ax 더하기 bx라고 하는 스칼라 값을 그냥 더해주고 거기에서 i라고 하는 것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y 방향 두 개의 같은 방향끼리는 그렇게 스칼라를 그냥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AY, BY를 더해서 J 이렇게 쓰면 성분 표현으로 결합한 것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와중에는 벡터의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갖다가 사용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가 교환 법칙을 한 것 같습니까? 네, A에다가 X를 더하는 것, 그죠? AX에다 BX를 더하는 것, 어떤 걸 먼저 해도 된다. AX와 BX 각각 두 개 다 벡터인데 어떤 걸 먼저 더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죠.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은 어떻게 해서 네, 결합 법칙은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AX와 BX를 먼저 더했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AX와 AY를 더한 것이 A라고 하는 벡터를 갖다가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A 벡터와 B 벡터를 각각 x, y끼리 더한 다음에 두 개의 벡터를 더해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성분으로 나눠서 일단 더했다는 것이 이미 결합 법칙을 사용했다는 거죠. 어떤 것을 먼저 더해도 관계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예를 들었던 두 위치 벡터의 합, 여기서는 차가 되는데 차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예제를 쉽게 풀 수 있죠. 풀이를 보면 자, 각각의 성분끼리 더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A 벡터라고 하는 건 3차원 벡터인데 I 방향이 없는 거죠. 그래서 JK 성분만 가지고 있고 B라고 하는 것은 IJK 중에서 J, Y 방향 성분이 없는 거죠. 그랬을 때 더하게 되면 각각의 성분끼리 더한다. 자, 그래서 IJK 이렇게 I 캡, J 캡, K캡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죠. 로 나누고 A 벡터에서는 i가 0, B 벡터에서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는 거죠. 원래는 B 벡터가 1인데 여기서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고요. 그 다음 A 벡터는 J 성분이 1, Y 벡터는 J 성분이 0 따라서 1 빼기 0이 된 거죠. 그 다음 자 K 성분 A 벡터의 K 성분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B 벡터의 K 성분은 2 따라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해서 결과적으로 두 벡터의 성분 합은 마이너스 I 플러스 J 마이너스 4K를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도 화살표를 표현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자, 그런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자, 드디어 챕터 2 이번 주 수업의 마지막 주제가 되었네요. 4. 벡터의 곱입니다. 자, 벡터의 곱셈은 아무래도 덧셈보다는 조금 복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곱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더군다나 두 가지의 곱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곱셈 법칙이, 곱셈에 대한 규칙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름을 보면 하나는 스칼라 곱이고 하나는 벡터 곱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에서 보면 그러면 선생님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건 스칼라 곱하기 스칼라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면 벡터의 곱이라는 주제로 안 되잖아요. 자, 다시 할게요. 그러면 스칼라 곱은 그럼 도대체 뭡니까? 라고 했으면 곱했더니 스칼라가 나오는 걸 스칼라 곱이라고 해요. 어떤 벡터를 갖다 두 개를 곱하면 그 곱한 결과가 방향이 사라지는 것, 그것을 갖다가 바로 스칼라 곱이라고 합니다. 그런 물리량, 그런 자연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럼 벡터 곱은 뭡니까? 벡터 곱은 두 개를 곱했더니 나오는 결과가 방향을 가진 벡터가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벡터 곱이죠. 자연현상을 갖다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곱셈 규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 곱셈 규칙에서 첫 번째 스칼라 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칼라 곱이란 뭐라고요? 네, 벡터 두 개를 곱했더니 스칼라가 나오는 경우예요. 자, 그 규칙의 정의는 자, 다음과 같습니다. A 벡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B 벡터가 있습니다. 두 벡터를 갖다 곱했을 때의 그 곱을 하는 방법은 각각 벡터의 크기에다가 두 그 벡터의 사이각의 코사인 값을 곱하는 것이다. 이것이 스칼라 곱의 정의다. 자, 결과를 보세요. 여기에다 어떤 벡터 값도 표시하지 않고 어떤 단위 벡터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얘는 바로 스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로 work라고 해서 1이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요. 1의 정의는 힘 곱하기 그 다음에 변이 벡터 이렇게 되죠. 이렇게 했을 때 그 1의 크기는 바로 방향이 없는 스칼라죠. 그래서 그 결과는 fs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여기서 세타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바로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갖다가 힘을 오른쪽으로 주면서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일을 한 경우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 코사인 세타 값이 두 벡터, 변이 벡터와 그 다음에 f 벡터가 사이값이 0이기 때문에 코사인 0은 1, 그래서 얘는 fs가 되지만 이런 경우를 한번 봅시다. 얘를 갖다 위쪽으로 드는 힘을 줬습니다. 위쪽으로 드는 힘을 줬는데 바로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라고 즉 들고 이동하는 경우가 되겠죠. 들고 이동하는 경우는 이렇게 세타가 두 벡터의 사이값이 90도가 되고 그렇게 되면 코사인 값은 0이 돼서 한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에 대해서 지금 정의가 다음과 같이 fs 코사인 세타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이다라고 하고 우리가 적용하는 것을 갖다 예를 들었어요. 더 자세한 일의 개념은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도록 하고, 자, 이렇게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곱셈의 정의가 있는데 그것은 두 벡터를 곱했더니 스칼라가 나오는 경우를 스칼라 곱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스칼라 곱은 자, 두 개의 벡터를 곱했을 때 자, a 곱하기 b를 하든 b 곱하기 a를 하든 상관이 없겠죠. 그 크기만 나오니까요. 그 그림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뭘 한 거냐면 A라고 하는 벡터에다가 B라고 하는 벡터를 곱했는데 계산 방법은 A 벡터의 크기 A에다가 B 벡터의 크기 B를 하고 B를 크기를 하는데 이 B의 코사인 세타를 갖다가 이렇게 가로를 먼저 생각해 본 거예요. 아, 여긴 파이로 나왔네요. 그러면 코사인 파이의 가로를 먼저 생각해 본 거죠. 그럼 B 벡터를 가지고 어떤 성분을 갖다 나타내냐? B 벡터의 A 방향 쪽과 나란한 성분을 구한 다음에 그 성분과 A 벡터를 곱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를 나란한 같은 방향으로 해놓고 두 개의 성분, 즉 크기끼리 곱한 것이 스칼라 곱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역과정도 성립을 할 거예요. 먼저 B 벡터를 이렇게 놔두고요. 그 다음에 A 벡터를 갖다가 그립니다. 근데 A 벡터를 그렸는데 이것을 갖다가 스칼라 곱하는 방법으로는 이 A에서 먼저 A 벡터를 갖다 성분으로 B 쪽 방향과 나란한 성분을 구하면 A의 코사인 파이가 되고 그것은 요만큼의 길이가 되겠죠. 그럼 이 A 코사인 파이의 길이에다가 B의 길이를 두 개를 곱한 것이 바로 스칼라 곱이다. 그래서 안쪽으로 얘를 갖다가 성분으로 포갠 다음에 그죠? 접은 다음에 각각의 길이를 곱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수학 시간에는 내접이다 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죠. 이런 것을 스칼라 곱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스칼라 곱은 A에서 B를 곱하든 B에서 A를 곱하든 그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스칼라 법칙이 이 스칼라 곱에서는 순서에 상관없다. 그러면서 두 벡터가 있고 또 다른 벡터가 있을 때 A 더하기 B 벡터를 C와 스칼라 곱을 한 것은 이렇게 분배를 해서 A에다가 C를 스칼라 곱을 하고 그 다음에 B와 C를 스칼라 곱을 한 다음에 나중에 더해도 되는 분배 법칙도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것 그냥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스칼라 곱을 정말로 연습하고 조금 더 자세히 확장을 해서 3차원 직교 좌표계에 A라고 하는 위치 벡터와 B라고 하는 위치 벡터가 이렇게 표현이 될 때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로 본다면 이 노란색이 결과인데 A라고 하는 위치 벡터와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위치 벡터, 임의의 벡터가 있을 때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은 각각의 성분의 곱의 합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암기하기는 변하겠죠? XX
yy, zz 각각의 성분을 x는 x끼리, y는 y끼리, z는 z끼리 곱한 다음에 전부 다 더하면 어떠한 하나의 스칼라 값이 나오겠죠. 그 스칼라 값이 바로 이 a와 b의 스칼라 곱의 결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앞에서 학습했던 바로 분배 법칙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AXI를 갖다가 BX, BY, BZ에다가 다 곱하는 거죠. 이럴 때 뭐 AX, AY, AZ, 이런 식으로 뭐 뭐죠? 우리가 이거 괄호 방법으로 사용을 우리 했던 거예요. 이 괄호를 갖다 두 개를 곱합시다. 근데 하나의 괄호는 가로로 쓰고 b는 세로로 써볼게요. 그럼 편해서 by, bz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갖다가 분배 법칙으로 곱하면 ax를 먼저 bx로, ay를 그 다음 ax를 그 다음에 by, az를 bz 이렇게 곱해야 되죠. 자, 그 곱한 것을 갖다가 전부 다 표현을 해 보면 그 결과는 미리 써놨는데 한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엄청 복잡하죠? 자, 그래도 어떤 규칙성이 있으니까 한번 이 안에서 규칙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거를 직접 한 번쯤은 바로 오늘 이 영상이 끝나는 대로 아니면 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지금 연습장에서 보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AX와 BX, AX와 BY, AX와 BZ 그러니까 1, 1, 1, 2, 1, 3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에는 Y, AY에 대해서 BX, BY, BZ가 되겠죠? 그 다음 AZ에 대해서 X, Y, Z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3 x 3으로 총 9가지가 되는데 이 9가지의 결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앞에 있는 값들은 전부 다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그냥 써주면 되는데 요 뒤에 있는 값들은 뭐냐 하면 바로 단위 벡터죠. 아까 여기에서 두 개를 곱했을 때 i 요걸 갖다가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i를 갖다가 보면 도트 프로덕트 스칼라 곱이기 때문에 여기에 i를 그대로 남겨줘야 되죠. 그래서 단위 벡터 곱하기 단위 벡터가 되고 여기도 단위 벡터 곱하기 단위 벡터 되고 이 단위 벡터 곱하기 단위 벡터가 되는데 이때의 값은 어떻게 되는지를 결정을 해줘야 하는 거죠. 자, 이것을 결정하게 되면 우리 단위 벡터의 정의를 다시 복습해 주면서 하면 되는데 바로 그림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죠. GQJPEG에서의 IJK 이렇게 단위 벡터를 갖다가 표시를 하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I 곱하기 I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네, 여기 1이라고 써놨지만 i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1인 단위 벡터 1 곱하기 1 곱하기 두 개의 사이값 0도니까 코사인 세타는 1 따라서 i를 곱하면 1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JJKK는 전부 다 1이 되겠죠. 그러면 1로 남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가 지금 1로 살아남냐면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자, i가 있는 여기 얘는 살아남겠죠. 그 다음에 JJ가 있는 여기 대각선 방향으로 KK가 있는 1, 1, 2, 2, 3 by 3 얘는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IJ나 JK를 봅시다. IJ나 JK 얘네들은 서로 다른 직교하는 단위 벡터죠. 서로 다른 직교하는 단위 벡터인데 I라고 하는 것과 J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곱해버리면 바로 직교하기 때문에 얘는 1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90이 되고 코사인 90이 된다면 얘는 바로 0이 되므로 서로 직교하는 경우에 단위 벡터의 크기는 0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외의 값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얘는 전부 다 0이 돼 버립니다. 따라서 남는 것은 자, 대각선 IIJJK인데 그 크기는 바로 1이 되므로 위와 같은 결과가 얻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칼라 곱의 두 벡터의 3차원 벡터의 곱은 바로
각각의 성분의 크기의 곱의 전체 합이 바로 스칼라 곱의 성분 계산이다 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예제 2.3에 조금 색다른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급을 할 텐데, 이것은 지금, 풀이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나중에, 문제풀이 시간에, 질문 답변 시간에 필요한 경우에만 풀이를 하는 게 좋겠고, 교과서에 보면 우리 교재에는 이것의 풀이가 아주 자세히 잘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걸 참고해 주셔도 좋겠고, 이것은 자율 과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이 문제는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많이 보던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벡터 해석 방법으로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유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여러분들이 실제 풀어보면서 체험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율 과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벡터의 곱입니다. 벡터 곱은 두 벡터를 곱했을 때 벡터가 나오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두 벡터를 곱했을 때 벡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과 크기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정의를 하나하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향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벡터의 연산이라고 하는 건 수학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수학에서는 1 더하기 1을 뭐라고 합니까? 2라고 하죠. 그런데 그 2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정의라고 생각하면 좋잖아요. 자, 그래서 이 벡터의 곱에서 방향을 나타낸 것도 우리가 정의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A라고 하는 벡터와 B라고 하는 벡터가 있는데 두 벡터를 곱했다. 라고 하면 C 벡터가 된다. 새로운 벡터죠. 자, 여기서 앞에서 스칼라 곱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스칼라 곱은 표기법이 두 개의 벡터를 곱했을 때 여기에다가 점을 썼어요. 이거는 스칼라 곱이고 이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것은 C라고 하는 어떤 스칼라 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점곱 또는 dot product 이렇게도 많이 부르죠. 근데 여기에서는 벡터곱에서는 크로스곱이라고 해서 x 곱하기를 그대로 잘 써줍니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랬을 때 C 벡터가 나옵니다. 이때 방향을 정하는 정의는 무엇이냐? 바로 오른나사의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른나사의 법칙이라는 것은 자, 첫 번째 A 벡터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B 벡터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벡터를 갖다가 감아줍니다. A에서부터 B 벡터를 감아줬을 때 C 벡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의 수직 방향으로 오른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이 바로 C 벡터의 방향이다. 이렇게 정의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벡터곱의 방향정이다. A에서 B를 감아줬을 때 C. 자, 이거 아까가 아니죠. 바로 전 영상에서 엄지짱 하면서 얘기했던 것 IJK라는 직교좌표계의 단위 벡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이 방법이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엄지, 자, 오른손을 딱 들고 오른손은 A 방향을 한번 표시를 해보시고 그 A 방향을 표시한 데에서 B 방향으로 이렇게 딱 감아줘 보십시오. 감아줘 버리면 바로 엄지짱 하는 방향이 C 방향이 된다. 이것이 벡터곱의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뭐 해야 될까요? 바로 벡터의 곱의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이겠죠? 벡터곱의 크기입니다. 벡터곱의 방향은 오른손 법칙 엄지짱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벡터곱의 크기는 바로 두 벡터를 크로스곱했을 때 나타나는 값, 그것은 스칼라 프로덕트와는 약간 비슷하면서 차이가 있는 바로 사인을 곱해준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벡터 A와 B 벡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A 벡터는 X 방향, B 벡터는 이미 방향이라고 했을 때 두 사이값 끼인 값은 파이라고 했을 때 두 벡터의 크기는 A 벡터와 B 벡터를 곱하고 그 사이값의 사인 값을 곱한다. 자, 스칼라 곱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스칼라 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A, B의 사이값의 코사인 값을 썼던 것이죠. 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벡터 곱의 크기는 사인 값이다. 그럼 이렇게 두 개의 사인 값을 곱하게 되면 이거는 정인데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자, 봅시다. A 벡터라고 하는 거의 크기는 요 가로의 길이가 될 거예요. 그죠? 가로의 길이 표현을 해줄게요. A 벡터의 길이는 이만큼입니다. 자, 그런데 B 벡터는 지금 여기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B 벡터의 크기의 사인 파이 값은 바로 요것이 돼서 얼만큼 됩니까? 요만큼이 되죠, 요만큼. 자, 요것이 B 벡터의 사인 값이 돼요. 그러면 두 개를 갖다가 곱하면 바로 뭐가 됩니까? 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그림에 뭐가 돼요?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죠. 자, B를 수직 방향으로 세워서 얘를 착착착착 곱해서 쌓아나간다 라고 하는 거죠. A 벡터에 B 벡터를 수직 방향으로 세워서 얘를 갖다가 차곡차곡차곡 쌓아서 얘를 더해 나간다 해서 이걸 수학 시간에는 외적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벡터 곱은 외적을 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벡터 곱을 하면 그 크기는 무엇이 나오냐? A라고 하는 벡터 두 벡터, B라고 하는 벡터의 곱의 면적과 같은 그 성분의 크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간단히 짚고만 넘어갈 건데요. 우리가 뺄셈에서 벡터의 뺄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한 것처럼 벡터의 곱에서도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방향성 때문에 그렇죠. A에서 B 벡터를 감아지게 되게 되면 얘는 위쪽 방향을 갖게 되지만 B에서 A 벡터를 감아지게 되면 얘는 아래쪽 방향을 갖게 되죠. 그래서 두 개의 벡터의 교환을 하게 돼서 크로스 곱을 하게 되면 역벡터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분배 법칙은 크로스 곱에서도 성립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수학에서도 많이 사용하던 분배 법칙인데 스칼라든 벡터든 분배 법칙은 항상 성립한다. 자, 이것을 이용을 해야 또 다음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진행은 바로 무엇이냐? 성분 표현으로 벡터 곱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성분 표현으로 벡터 곱을 표현하는 방법을 그냥 바로 보여드립니다. 자, 어때요? 또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아까 스칼라 곱을 성분 표현법으로 계산한 부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결과 여기 색칠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결과가 아까보다 훨씬 복잡해졌어요. 아까는 뭐 좀 간단했고 그 간단한 것들 갖다 또 다 더해서 스칼라 값 하나로 표현이 됐지만 이 두 벡터의 벡터 곱 같은 경우는 자, I, J, K가 그대로 살아남아 있으면서 성분 합으로 표현이 되니까 세 개의 벡터의 성분의 합인 또 다른 하나의 벡터로 나타난다는 경우죠. 그러면 이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자, 지금 이 영상을 멈추고 또는 이 영상을 다 본 다음에 한번 연습장에다가 따라가면서 한번 잘 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규칙성을 찾은 다음에 요 표현 방법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시면 네,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좋은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네, 그렇게 강조를 해 드려야 되겠죠? 자, 바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점수를 더 얻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많이 물어보는 문제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A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해서 I 캡, J 캡, K 캡, X, Y, Z의 성분의 크기, B 벡터의 I 캡, J 캡, K 캡, B 벡터의 각각의 좌표축에 대한 성분의 크기 이렇게 표현을 했고 두 벡터의 크로스 곱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네, 아까 했던 것처럼 3x3 AX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AY가 있고요. 또 AZ가 있고요. 얘네들을 갖다가 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BX가 있고요. BY가 있고요. BZ가 있고요. 자, 여기를 갖다가 곱을 하게 되는데 X는 자, 분배 법칙 방금 전에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AX는 바로 BY랑 그죠? 또 AX는 BX랑 BY, BZ랑 다 곱하고 그것을 갖다가 다 더하면 총 몇 개가 나오니까 네, 3 곱하기 3, 9개가 나오죠. 그 9개를 여기에다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을 여러분들도 한번 표현을 해 보십사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IIJJ, KK가 전부 다 무슨 곱이 돼요? 네, 점곱이 아니고 크로스 곱이 되죠. 크로스 곱이 된다는 것은 얘는 벡터 곱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벡터 곱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벡터 곱을 했을 때 얘네들도 살아남는 것이 있고 아마 죽는 것도 있을 건데 어떤 게 죽을까요, 이번에는? 네, 사인 세타잖아요. 사인 세타 두 개의 곱의 정의를 하나만 해보도록 하죠. 먼저 I dot 그리고 i라고 하는 크로스 곱. 그러면 얘는 정의가 뭡니까? 네, 두 벡터의 크기 이렇게 곱한 다음에 사인의 그 사이값. 그런데 같으면 여기가 사인 0도가 되고 사인 0도는 1이 되죠. 자, 사인 0은 아니죠. 사인 0은 0이죠. 어이쿠. 사인 0은 0이 되죠. 그러면 i와 i를 곱하면 결국 뭐가 됩니까? 0. 다 해도 1 곱하기 1 곱하기 0이므로 0이죠. 자, 그러면 어떤 게 죽어나가겠어요? 자, 얘 없어질 거고, 얘 없어질 거고, 얘는 없어지겠죠. 그런데 나머지는 어때요? I, J, J, K, K, I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수직 방향이기 때문에 1로 살아남겠죠. 그러면 나머지 얘를 제외한 나머지 총 6개는 다 살아납니다. 자, 그러면 살아남은 건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나만 해볼까요? i에다가 j를 갖다가 처리해 봅시다. i 곱하기 j 여기서 i 곱하기 j는 x 방향과 y 방향을 곱한 거죠. 그러면 i의 크기 곱하기 j의 크기 곱하기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사인의 90도. 그러면 얘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됩니까? 1이가 되죠. 크기는 1로 살아남고 그때의 방향도 살아남죠. 근데 방향은 어떤 법칙? 바로 오른손 법칙, 오른 나사의 법칙으로 하게 되면 IJK를 회전해서 감아지게 되면 바로 K 방향만 살아남으니까 얘는 Z 방향이 되고 결국 얘는 뭐가 됩니까? K, 캡이 되는 거죠. 그래서 IJ 크로스컵 하면 K, 그러면 JK 크로스컵 하면 I, 그 다음 뭐 KI 크로스컵 하면 J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거꾸로 크로스컵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마이너스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IJ 크로스컵 하면 K, 그 다음에 IK 크로스컵 하면 J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JI 크로스컵 하면 IJ 역수죠? 그럼 IJ 역수니까 K에다가 마이너스의 벡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합을 하게 되면 바로 위에 있는 이런 값이 나옵니다. 자, 요거를 보셔도 자세히 보시면 규칙성이 있어요. 그 규칙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암기하기에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벡터곱이고 벡터곱의 성분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자, 2주차의 수업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 보시는 내용은 벡터곱의 성분 표현법을 다른 방식으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우리가 행렬표기법 방식이라고 하는데 IJK라고 하는 단위 벡터와 그 다음에 각각의 성분을 갖다가 이렇게 뭐 3x3의 어떤 표현 방법으로 해놓고 이것을 암기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써놨어요. 여러분들 자세히 어떤 규칙성을 한번 찾아보세요. 수학에서는 항상 규칙 찾기가 중요했었죠. 어려서부터.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써보고 이해해 보시기를 바라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다음에 우리가 만났을 때 질문을 해 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방법은 줌 수업에서 만나는 방법도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